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2월 11일 수요일, 오늘 코스피 지수 어제보다 1% 오른 5,354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밤에 미국 증시에서 소비지표 부진과 AI 투자에 대한 경계감 겹치면서 기술주 중심의 약세 보였는데요. 이 영향으로 우리 시장 약보합으로 거래 시작했지만 일부 저평가주들 중심으로 자금 유입되면서 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혼조세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가 1.2% 상승을 했고 SK하이닉스는 1.8% 하락을 하면서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가 로봇 사업 기대감에 6%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또 보였네요.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0.03% 소폭 내리면서 어제와 비슷한 1114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달러원 환율 9원 내린 1450원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5.7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첫 곡 보아의 넘버원 띄워드렸습니다. 모지우님, 어소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는 순둥순둥합니다. 오늘도 1시간 귀 쫑긋할게요. 오늘 날씨 조금 순둥순둥해요. 맞아요. 근데 조금 대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뭔가 환기도 활짝 하기도 좀 그렇고 여러모로 이게 뭔가 기운이 불끈 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날씨인 것 같은데 모지우님이 또 순둥순둥하다고 문자 보내주시니까 제 마음이 또 그렇게 바뀌네요. 감사합니다. 5140님, 어소장님 명절 전이라 그런지 배송 물량이 500개가 넘네요. 이제 배송 중인데 3차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기분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일해보아요. 전국 택배 기사님들 화이팅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택배 기사님이시구나. 500개요? 하루에 500개란 말씀이시죠? 야, 이거 정말 혼자 다 하기 저는 엄두가 안 나는데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 선물 기다리면서 얼마나 기분 좋게 받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힘내주세요. 저도 조금 보탬이 되고자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전국 택배 기사님들 진짜 화이팅입니다. 차영숙님, 붕어빵 오늘까지 합니다. 내년에 만나요 라고 써붙여 있는 거 보고 오늘 마지막 붕어빵 사 먹었어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팥이 듬뿍 들어있어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붕어빵집인데 못내 아쉽네요. 1,000원의 행복을 안겨주신 붕어빵 사장님 감사했습니다 해주셨어요. 와, 저도 괜히 아쉬운데요. 그 겨울이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 문자에 붕어빵, 어묵 문자 굉장히 많이 보내주셔서 여러분 덕분에 저도 겨울이구나 이렇게 만끽을 했거든요. 그리고 덕분에 동네에서도 붕어빵 찾아 산만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못내 아쉽네요. 그래도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내년에 또 기약해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장르 불문 다양한 책을 만나는 방과후 북카페, 2교시는 생생한 지구촌 소식 글로벌 톡톡과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똥베이 송베이, 요즘 이 말이 서울 광장시장 골목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라는데요. 바로 겨울 이불, 솜이불이란 뜻입니다. 최근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광장시장 이불 골목은 꼭 들러야 하는 곳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불 가게 간판마다 중국어 오케이, 대만 달러 환영은 기본이고요. 한국 이불을 그대로 발음하는 일본어 이부루라는 고유명사까지 등장했습니다. 특히 대만 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이라고 하는데요. 대만에는 이불 공장이 없고 대부분 중국산 이불이 들어오지만 정치적 거부감도 있고 품질도 떨어져 한국의 이불 원정을 올 정도라고 합니다. 습한 대만은 솜이불이 습기를 금방 머금고 관리가 힘들어서 한국에서 파는 얇은 인견 이불부터 듀라롱 같은 기능성 냉장고 이불, 모달 솜이불 같은 우리나라 섬유 기술이 집약된 이불을 많이 사간다고 하네요.
결정적으로 대만에선 백화점에서 20만 원은 줘야 하는 품질이 광장시장에서는 6만 원이라고 하니 한 사람당 4채에서 5채씩 사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진공 포장도 해주고요. 1, 2만 원만 더 내면 해외 배송 서비스도 해주거든요. 일본인들도 아예 무겁거나 얇은 천 제품밖에 없는 일본 이불 대신 세탁이 간편하고 실크처럼 부드러운 차렵 이불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광장시장 이불 골목은 1960년대 혼수 이불 맞춤으로 시작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수 이불 해가는 사람이 거의 없죠. 검색 플랫폼 통계를 봐도 해가 지날수록 혼수 이불 검색하는 사람도 급감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쇼핑으로 사니까요. 그래서 광장시장 이불 골목은 대만 사람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지탱해주는 시장이 됐습니다. 내수가 떠난 자리를 관광이 메우는 모습이죠. 한편에서는 언제까지 외국인들이 이불 골목을 지켜줄까 하는 걱정도 많다고 하네요. K-드라마, K-팝, K-음식, 그리고 이제는 K-이불까지. 도대체 우리나라는 못하는 게 뭘까요? 섬유 기술까지 넘버원이면 어쩌자는 건지 정말. 하지만 기분 좋은 이 열기가 비단 시장 골목 한 곳의 인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경제부터 인문, 사회, 문학, 자기계발서까지 다양한 책이 있는 방과후 북카페. 오늘도 예스24 손민규 도서 MD가 책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스24 도서 MD 손민규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책 좀 알려주십시오. 예, 오늘은 그 트레이딩 게임이라는 책 준비해봤는데요. 영국 트레이더 출신의 게리 스티븐슨이 쓴 회고록입니다. 네. 부제가 어느 트레이더의 고백이고요. 536쪽, 그러니까 500쪽 넘는 분량인데도 저는 과장 좀 못해서 자리에서 바로 다 읽었습니다. 워낙 재밌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회고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게리 스티븐슨 어떤 트레이더였어요? 글로벌 투자은행인 시티은행에서 활동했던 트레이더였고요. 이 책에는 STIRT 데스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단기 금리 트레이더 라고 번역할 수 있겠고요. 일반인들이 주로 투자하는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게 아니라 각국의 금리 추이를 예측해서 그 예측이 맞으면 돈을 버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되게 금리라는 게 빨리빨리 변하진 않잖아요. 네. 변동성이 큰 건 아니라서 원래는 시티은행에서도 너희 나중에는 다 대체될 일이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게리 스티븐슨이 입사했던 2008년이 굉장히 독특한 해였습니다. 일단 그때가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죠. 네. 이때 이 부서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게리 스티븐슨이 유명해진 계기도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았거든요. 네. 당시 연준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나라가 이 금리를 내렸죠. 원래 금리 내리면 어느 정도 위기가 수습되면 서서히 금리를 올리게 되죠. 그런데 게리 스티븐슨은 아직 아니다. 계속 경제 어려울 거다. 여기에 크게 베팅을 하고요. 그리고 첫 해부터 시티은행에 엄청난 수익을 안기고 또 본인도 젊은데 굉장히 유능한 트레이더다. 이런 소문을 어깨에 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솔직히 금리라는 게 지나고 보면 오르거나 아니면 내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동결되거나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 하나고 결국에는 3분의 1 확률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책이 영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높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책 안에 뭔가 또 다른 인사이트가 있어요? 일단 게리 스티븐슨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괴짜입니다. 글로벌 투자회사에서 트레이더로 활약했다. 라고 했을 때는 왠지 엘리트 교육을 받았을 것 같고 옥스퍼드와 같은 명문대에 들어갔을 것 같고 또 치열한 경쟁 끝에 입사한 모범생 또는 엘리트를 떠올릴 텐데요. 네. 이제 런던 정경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엘리트이긴 한데 전형적인 엘리트는 아닙니다. 그 집안도 엘리트나 부유층 출신이 아니었고요. 네. 평범한 노동자 집안 출신으로 매일 신문 배달을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흑수저 신화도 있는 거죠. 그런데 수학을 워낙 잘해서 고등학교 잘 갔는데 또 고등학교에서 하필 돈을 벌려다가 이제 마약을 팔거든요. 아이고. 그러면서 퇴학당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워낙 수학을 잘하니까 이제 운 좋게 런던 정경대 LSE 여기 진학을 하고 거기서도 사실 별 생각 없이 대학 생활을 하다가 친구들이 막 인턴을 엄청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나 어떡하지 하다가 시티은행에서 그 투자은행 투자 게임을 한다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의 투자 게임에서
1등 해버리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이런 인생 역전 스토리가 트레이딩 게임의 한 가지 매력 요소입니다. 그렇군요. 뭐 아무리 수학을 잘했다고 해도 뭐 부럽기는 한데 그렇죠. 수학 잘하는 거. 네. 시티은행과 같이 좀 큰 글로벌 투자 회사에서 신입이니까 네. 엄청 뭔가 중요한 임무를 맡겼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뭐 그 안에서 뭐 활약이라든지 우리가 몰랐던 그 현장의 이야기가 좀 책에 담겨 있나요? 예, 그런 요소가 또 재미있는 한 가지 요소인데요. 네. 사실 그 엘리트 대학생들의 이제 그 초기 사회 초년생들의 위기 중에 하나가 나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인데 가면은 별일 안 시키거든요. 네. 게리 스티븐슨도 똑같았습니다. 처음 갔을 때 한 임무는 팀원들의 점심 메뉴 취합 이런 것들 이제 배달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로 도시락 뭐 햄버거를 사서 자리에서 먹는 식인데요. 이걸 팀 막내인 게리 스티븐슨이 맡고요. 점심 관련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또 나오는데요. 네. 어느 날 공교롭게도 팀원들이 또 다 약속 잡아서 나가거나 그런 날이 있어서 본인도 그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거든요. 구내 식당 가서 점심을 먹고 왔더니 옆에 있던 팀 선배가 이제 말을 거는 거죠. 신입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네, 점심시간에서 구내 식당에서 밥 먹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동료가 감정을 실어서 혼냅니다. 난 말이야 여기서 12년 동안 일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구내 식당에 간 적이 없어. 우리는 밥을 자기 자리에서 먹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살벌하죠. 뭐 동영상을 보고 오신 거 아니죠? 그렇죠. 책 읽고 오신 거죠? 네. 저는 이제 막연하게 약간 유럽에서는 되게 그 나이스하게 일할 것 같은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신입을 엄청나게 혼난 거죠. 그리고 또 저녁 시간 이후에도 자기 시간이 아닙니다. 계속 뭐 브로커라고 얘기를 하는 네. 그런 거래처랑 접대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심지어는 새벽 4시, 오후 5시까지 술을 마시고 6시에 출근해서 트레이딩 생활을 계속 하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스티븐슨이 이 트레이딩 첫 해 목표로 한 해 $10,000 이상을 이제 잡거든요. 네. 약간 야망이 있었던 친구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다 비웃습니다. 첫 해 그렇게 잘 안 된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달성해내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 법이 바뀌기 전이라서 보통 이런 투자은행에서 이제 수익금 7% 정도를 성과급으로 돌려줬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1,200만 수익을 내거든요. 네. 그래서 7%면 $100만. 인 거죠. 책 뒷표지에 보시면 25살에 $100만 장자가 된 시티은행의 트레이더라는 의미가 바로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연봉이 아니라 그냥 연말 성과금으로 100만 장자가 되어버립니다. 와. 아니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고 뭔가 성공의 정점에 섰는데 네. 왜 돌연 이렇게 화려한 세계를 떠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책에 이제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그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었는데 그걸 버는 과정에서 자기가 들여봤더니 모순이 심했던 거죠. 자기는 이렇게 $100만 성과급으로 받았지만 그 당시에 세계 경제는 계속 힘들었고 불평등이 이제 확산됐다는 이런 데에 대한 죄책감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표현이 좀 있긴 한데 업무 강도도 그 퇴사로 이끈 한 가지 이제 요소였죠. 워낙 그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생활이었고 또 하나는 또 팀 구성원이 이제 바뀝니다. 본인을 아껴주던 리더가 먼저 퇴사를 하고 동료인 줄 알았던 사람으로부터 여기서는 개구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개구리? 네, 굉장히 또 개구리처럼 생겼겠죠. 개구리처럼 생긴 생사가 뒤통수를 또 세게 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공황 장애에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의 일반 그 직장인으로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요소도 있고요. 또 금융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의미도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또 좀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가 마지막에 주인공이 팀 막내에서 벗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신입 후배가 이제 옵니다. 그래서 후배가 물어봐요. 선배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한 트레이더가 되었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남들이 거는데 똑같이 걸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그런 얘기하거든요. 경제가 안 좋으면 주가가 안 좋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경제가 안 좋으면 국가는 돈을 풀고 주가는 올라가. 그렇다면 경제가 좋으면 어떡하죠? 그래도 주가는 올라가지. 주가는 계속 올라가. 이런 대목을 보면서 저도 이제 주식 장기 우상향에 가는 한 대목이었습니다. 네. 앉은 자리에서 후루룩 500쪽이 그렇죠. 넘는 분량을 읽으신 책이었고요. 네. 트레이딩 게임. 두 번째 책도 이어서 만나볼까요? 예, 두 번째 책도 투자에 관한 회고록인데요. 첫 번째 책이 성공담이니까 약간 실패담도 한번 알아보자는 측면에서 좀 예전에 나온 책이었습니다. 그 심리학자가 투자 실패로 한강 가기 직전 깨달은 손실로부터의 자유. 제목이 굉장히 길죠. 제목이 심리학자가 투자 실패로 한강 가기 직전 깨달은 손실로부터의 자유. 네. 이게 제목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2022년에 나온 책인데 또 공교롭게도 약간 시의성이 있는 책입니다. 지난주에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코인 롤러코스터 장세였는데 이 책이 바로 코인 투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 제목에서 이 한강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중압감이 엄청난데 네. 의미심장한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강이 참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동산에서 말하는 한강벨트라고 하면 성공의 의미죠. 네, 그런데 주식이나 코인 그 게시판에서 한강 가고 싶다 이런 얘기하면은 약간 손실에 대한 운유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한강도 그렇잖아요. 한강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극명하게 의미가 달라지는데 투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같은 장에서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로 나뉘는데 이 책은 실패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의미가 있죠. 김영준 저자도 원래는 상담 심리학자인데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투자해서 실패를 하고 그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도박 중독 직전까지 간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입니다. 부제를 보면 당신을 일상으로 이어줄 손실의 심리학이거든요. 이제 손실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리학자의 언어로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김영준 심리학자의 투자 실패담이 담긴 책인데 네. 아무래도 심리학자인 저자가 뭐 직접 겪은 실패다 보니까 네. 어떻게 실패했는지 뭐 그런 과정, 구체적인 스토리가 담겨 있겠네요. 네, 2021년에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장이었다가 네. 또 상승장 지나고 나선 또 하락장 조죽장이 왔죠. 이 저자도 원래 투자에 전혀 관심 없다가 상승장 때 돈을 다 번다고 하니까 나도 시작해볼까 하면서 이제 초심자의 행운 잠시 보니까 더 많은 돈을 투자하죠. 근데 그때부터 하락장이 오니까 이제 하락을 그대로 막고 거기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돈을 점점 더 많이 쓰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부부끼리 합의를 해서 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네. 수익 나면은 생활비 계속 보태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보통 그렇지만 우리가 이 투자로 워런 버핏이 되려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의 월세를 좀 보태고 생활비 보태려고 그렇게 투자를 시작하는데 보니까 계속 손실을 보고 근데 또 이 배우자에게 얘기하기가 껄끄러워지는 거죠. 이제 나 수익을 받는데라는 얘기를 몇 번 하다가 그게 끊기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때 자기가 깨달은 거죠. 내가 도박 중독자라 상담을 했던데 가장 도박 중독으로 가는 징후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거든요. 그때부터 나 그냥 투자 손실 확정하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책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책 한번 만나보죠. 예, 마지막 책은 눈과 돌멩이 2026 제49회 이상문학상 작품집입니다. 네. 예, 1월 말에 보통 출간되고요. 전통적으로 이상문학상 작품집이 소설 독자들이라면 의뢰 챙겨서 사고 읽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책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문학상은 한국 문학계 천재 작가인 이상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1977년부터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이고요. 네. 보통 대한민국 문학상 중에 거의 최고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발표된 모든 중단편 소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을 선정하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집에 선정된 작품들이 한국 현대 소설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이름을 올린 소설가들이 한국 대표 소설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박완서, 이문열, 김훈, 한강 등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거장들이 다 이 상을 이제 받아갔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올해 2026년 제49회 이상문학상의 주인공은 위수정 작가에게 돌아갔네요. 네, 표제작 눈과 돌멩이가 바로 위수정 소설가의 작품이고요. 위수정 작가는 201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면서 활동을 시작했고 소설집 은의 세계, 우리에게 없는 밤 등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김유정 작가상, 2024년 한국일보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언젠가는 받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6년에 이상문학상 대상까지 차지하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소설가로 우뚝 섰는데요. 인간의 욕망과 고통, 안온한 삶 뒤에 숨겨진 그늘을 세련된 문체로 응시하는 작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이번 수상 소감에서는 손에 쥘 수 없는 것들을 쥐어보려는 시도로서 이 글쓰기를 했다고 하고요. 바로 그러한 작품이 눈과 돌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과 돌멩이 어떤 내용의 소설이에요? 상실과 애도 또 이해와 오해를 다룬 단편인데요. 공간적 배경이 눈이 많이 내리는 일본의 나고야 지방이고요. 20년 지기 친구였던 수진이 암 투병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남겨진 두 친구 유미와 재한이 수진의 유골을 뿌리기 위해서 생전에 원했던 일본
나고의 도카쿠시 삼나무 숲으로 여행을 떠나거든요. 이때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약간 상실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본어랑 우리나라에 오가는 그 오해들 있잖아요. 이런 약간 언어 유희 같은 것도 담겨 있어서 또 좀 약간 이제 웃기게 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 눈이라는 건 이제 손으로 잡아버리면 스르르 녹아버리는 그런 네. 실체 없음을 상징하고 또 돌멩이는 단단함을 상징하는데요. 이런 작품이 이 우수상이고요. 그리고 이번 그 수상작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역대 최초로 수상작가 전원이 여성 작가였습니다. 오, 그래서 정말 한국 소설도 여성들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 5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김혜진 작가의 관종들 있었고요. 이제 성혜령 작가의 대부호, 또 이민진 작가의 겨울의 윤리, 정희연 작가의 실패담 크루, 함윤희 작가의 우리의 적들이 산을 오를 때 이런 작품들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민규 도서 MD의 소개로 책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베이비복스의 우연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상식, 지식, 투자, 노하우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연실님께서 앞에 일부 코너 책 제목 다시 한 번만 알려달라고 해주셔서요. 트레이딩 게임, 게리 스티븐슨이 썼고요. 심리학자가 투자 실패로 한강 가기 직전 깨달은 손실로부터의 자유. 이게 제목입니다. 김형준 심리학자가 썼고요. 그리고 위수정 작가가 쓴 눈과 돌멩이 이렇게 3권이었습니다. 최경희님, 소장님 방금 너무 좋은 소식을 들어서 전해드려요. 아들이랑 아들 여친이 같은 지역 소방관으로 발령받았어요. 멀리 떨어지면 어쩌나 많이 걱정했거든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제가 다 기대돼요. 와, 이렇게 쿨하고 멋진 어머님이 계세요? 같은 일터에서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일하면 너무 좋죠. 힘도 되고 그리고 서로 조금 은근히 지켜줄 수도 있고 뭐 힘든 일 있으면 내가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소방관 정말 꽁냥꽁냥 하면서 행복하게 일하실 수 있게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정정숙님, 퇴근해야 하는데 아직도 듣고 있네요. 퇴근하고 차에서 들을게요. 소장님, 저 먼저 퇴근해요 하셨는데 가지 마세요. 같이 마저 듣고 가세요.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네, 정정숙님, 조금만 더. 네, 같이 듣고 마무리 같이 합시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민 반찬, 이것의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K-드라마와 K-푸드 열풍을 타고 해외 수출이 급증하면서 이제는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까지 붙었는데요. 최근에는 소매가 기준으로 한 장에 150원을 훌쩍 넘기며 예전처럼 식탁에 마음 편히 올리기 부담스러운 반찬이 됐습니다. 퀴즈입니다. 검은 빛을 띠는 해조류로 서민 반찬의 대명사였지만 최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김, 2번 콩, 3번 마늘.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방방곡곡을 주우미네 자세히 들여다보는 글로벌 톡톡. 오늘도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가까운 나라 일본으로 먼저 가보시죠. 일본 열도가 지금 기록적인 폭설 중입니다. 1월 말부터 몇 주간 눈이 계속 내리면서 2월 초 기준으로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눈이요 3m 넘게 쌓인 3m? 지역들이 나온대요. 예, 그런 도시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물류, 교통 대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이런 폭설로 지붕에 눈 치우다가 사고가 나거나 하는 식으로 폭설로 인한 부상자 또 사망자도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일본이 동북부 지방 중심으로 겨울이면 눈이 많이 오는 나라라 또 우리는 이제 설이라서 이맘때쯤에 겨울 여행을 일본으로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네. 현지 날씨 상황 꼭 체크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지금 지인이 이제 SNS에 올린 사진 봤는데 눈이 사람 키보다 더 높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헤치면서 가는 그런 네. 모습 봤는데 뭐 일본이 아오모리나 아니면 삿포로 이런 쪽이 겨울에 항상 눈이 많이 오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안에서는 이 많이 내리는 눈을 가지고 축제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게 삿포로의 눈 축제인데 삿포로시가 겨울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눈이 5m씩 겨울 평균 적설량이 5m씩 쌓이는 도시래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이군요. 그렇죠. 겨울 전체적으로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네. 눈이 너무 많이 내리다 보니까 도시 밖으로 사람들이 옛날엔 나가기도 어렵고 했는데 1950년대 현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얘들아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이러면서 단체로 공원에 가서 눈 조각상들을 크게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놀기 시작한 게 매년 전통처럼 됐고 이걸 삿포로시에서 정식 축제로 만들어서 매년 10m 넘는 대형 눈 조각상 건물을 실제로 만들어요. 오. 그리고 얼음 미끄럼틀 같은 즐길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축제가 됐고요. 중국의 하얼빈 빙등제 또 캐나다 퀘벡 윈터 카니발과 함께 세계 3대 눈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삿포로 눈 축제가 보통 매년 2월 초부터 일주일간 열리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아, 그래서 네. 올해 말고요. 내년 설 연휴가 2027년의 설 연휴가 2월 6, 7, 8, 9 이렇게 쉬거든요. 네. 이렇게 4일 연휴이기 때문에 내년의 삿포로 눈 축제는 우리의 설과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삿포로 축제가 3대 눈 축제군요. 지금 눈 많이 오고 또 그걸로 축제도 많이 하는 일본인데 이 눈을 뚫고 얼마 전에 일본이 조기 총선을 했잖아요. 와, 결과가 여당 압승으로 나왔는데 이 총선 결과가 일본 또 우리 경제를 어떻게 움직이는 변수가 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시장도 좀 난리가 났었잖아요. 많이 움직였습니다. 일본의 조기 총선 결과가 여당인 자민당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거는 나카소네 일본 총리 이후에 정말 모처럼 일어난 되게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데 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승부수가 먹힌 상황이라고 봐야겠고 이 얘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일단 지금 일본 증시는 좋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총선 결과 이후에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고 월요일 하루에 총선 결과 끝난 그 직후에 3.89% 니케이 지수 올랐고 화요일엔 2.28% 이렇게 계속 상승해서 지난주에 54,000선대였던 일본 증시가 57,650선까지 올랐습니다. 네. 일본이 오늘은 건국기념일 휴일이라서 장이 하루 쉬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일본의 증시는 여당이 압승한 총선 결과를 반겼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당 압승이라는 총선 결과가 일본 증시에 좋았냐에 대한 질문이 따라붙을 텐데 네. 시장에서는 관련해서 사나이노믹스라는 단어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나의 노믹스. 요거 좀 풀어주세요. 어떤 용어인지. 예전에 아베노믹스란 말이 있었죠. 네.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경제 정책, 특히 엔저를 기반으로 한 경기 부양책을 총리 이름 따서 아베노믹스라고 했는데 사나이노믹스는 이번에 강한 여당을 갖게 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추진할 경제 정책을 일컫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나의 노믹스라는 게 일본 증시에 유리한 정책이 될 거라고 시장이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나의 노믹스는 어떤 식의 정책을 할 것 같으니 시장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라고 해석을 하는 건지 어떤 식의 정책이 예상되는지 좀 풀어주세요. 요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돈을 많이 쓸 거예요. 네. 정부가 돈을 많이 풀고 예산을 많이 쓰려고 하면 예산안을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예산안 심사하는 주체가 국회니까. 근데 지금 중 의원이 아까 3분의 2 이상이 자민당 당독이 됐다. 그렇죠. 여당 힘이 세졌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자민당의 당론이 거의 정책이 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당 같은 경우에선 행정부가 돈 많이 쓰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내면 바로 그렇게 하세요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사나이 노믹스를 생각하는 하나의 근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본 의회는 양원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의원이 있고 참의원 이렇게 두 곳으로 나뉘는데 미국으로 치면은 이제 상원격이죠. 참의원. 예. 이 의석 구조는 아직도 여당이 좀 작고 예. 야당이 좀 큰 상황 아니에요? 맞아요. 말씀대로 일본 의회가 중의원과 참의원 두 곳으로 나뉘기는 하는데 예산이라는 문제는 좀 달라요. 예산안은 중의원에서 의결이 되면 참의원에서 예산을 부결해도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헌법상의 중의원 우위라는 규정인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기 총선에서 이 미국의 하원격인
중의원에서 여당이 압승을 가져가는 구도가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필요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일본 총선 결과 이후에 일본 총리와 여당이 원하는 대로 이제 재정 집행하고 예산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일본 증시 중에서도 이제 그 증시 안에서 뭐 섹터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처럼 어느 쪽이 좀 강세를 띨 수 있을 거다 이런 게 좀 나오죠. 가까이는 방산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산주 왜요? 뭔가 일본의 방위 산업체가 왜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네. 이번 일로 뭐 미쯔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이런 데들일 텐데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이번에 크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는 강한 일본을 하겠다. 우리가 뭐 군대 쪽도 그렇고 자위대 헌법 수정 얘기도 개정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방위비를 일본이요 GDP의 2% 수준으로 빠르게 끌어올리겠다는 발언들을 일본 총리가 했었거든요. 그런 발언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은 수혜를 방산주가 좀 받지 않겠냐 이게 있었고 방산주 외에도 다카이치 총리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게 인공지능, 원자력, 반도체 관련한 일본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주가 될 거고 이런 섹터들이 좀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지금 일본 증시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강한 일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일본이 진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나라의 조건을 갖춰주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기도 더 만들고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들면서 이제 국방이나 방산주가 이렇게 오른다 이런 얘기도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엔화나 우리 원화 움직임도 그렇고요. 대체로 최근 일본 증시와 한국 증시가 조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일본 여당, 일본 총리로 이제 힘이 확 쏠린 지금의 모습 혹시 이제 국제 경제 조금 더 이제 세상 넓혀서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뭔가 조금 생각해 볼 거, 걱정이 될 만한 거, 우려스러운 거 그런 건 없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입장에선 봐야겠죠. 네. 일단은 이 브레이크가 없어진 일본의 재정 확장이라는 문제를 한번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할 거예요. 네. 자, 일본을 강하게 만들겠다 이러면서 정부가 돈을 쓸 거잖아요. 일본 정부가. 그럼 그 돈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보통은 세금이 많이 거치든지 아니면 국채를 찍어서 자금을 조달하든지 해야 될 거잖아요. 일본이 엔화를 찍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있긴 있는데 자 그런데 정부가 보통 돈을 많이 쓰려고 하면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겠죠. 네. 이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이 지금 실제 인플레이션 구간이긴 합니다. 물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인플레이션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강한 일본 만들겠다면서 이렇게 질문들이 나오면 일본 총리와 여당 쪽의 답이 뭐였냐면 일본 국민들이 사는 물건에 붙은 세금 있잖아요. 네. 소비세라고 합니다. 8%에서 10% 정도 붙는 게 소비세인데 이거를 깎으면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소장님 지금 이라고 하셨죠. 제가 드린 말씀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면 네. 일본의 이 경제 정책의 논리에 뭔가 허점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조금 이게 정부가 돈을 풀려면 일단 세금이 많이 거쳐야 되고 재원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 총리는 돈을 많이 쓰겠다고는 했는데 세금을 줄이겠다고 한다고요? 그죠. 이게 네.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현지 일본 언론들도 그렇고 일본 야당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한 모순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총리나 여당에서도 소비세 감축 얘기는 조금 자제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본 국채 갖고 있는 투자자들 이 투자자들이 야 이게 일본 정부가 돈 많이 쓴다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까 그리고 그게 신뢰성 있는 그러니까 논리적인 조치일까 하는 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흐름들이 관측됩니다. 이거는 총선 이후에 어려운 말로 일본의 국채금리 상승폭이 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돈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 계획을 또 제대로 못 내놓으면 이거 뭐야 말만 번지르르 하고 아무것도 없었네 이거 못하겠네 라고 생각하니까 또 글로벌 채권 시장이 어떻게 또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9월에 영국에서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때 영국의 신뢰 기반이 되는 국채 시장이 정말 요동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영국 재무장관도 그렇고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도 아니 세금을 깎아주면 영국 정부가 기존에 쓰기로 계획한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이제
펑크가 나는 네. 빵꾸 나는 세금의 대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건가에 음. 대해서 답을 줬어야 되는데 답을 못 줬어요. 네. 그 당시에 예산처에서도 이거 검토를 안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길트체라고 불리는 영국 국채 시장이 요동쳤거든요. 네. 그때 무슨 논리가 있었냐면 야 이거 영국 사람들 행정부 때문에 큰일 나겠는데 영국 정부 못 믿겠고 영국 국채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 미리 팔자라는 게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벌어져서 이거를 영국 국채 가진 큰 손들이 대규모로 국채를 팔아버리면서 막 국채 시장이 영국 금리 급등하고 이런 사건들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영국의 역사상 최단기 총리로 이제 불명예 사임한 네.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이제 스쳐 지나가듯 정말 이렇게. 스쳐갔죠. 정말 빠르게 지나갔던 영국의 역사를 고려하면 정말 스쳐 지나가는 동안에 돈이 정말 많이 출렁거렸는데 네. 물론 지금의 일본이 그때 영국만큼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구간에 있느냐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일본과 영국이 좀 다른 게 있거든요. 경제 규모도 그렇고 당시 영국과 다르게 일본은 지금 경상수지 흑자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네. 앞으로 국제 경제 정말 예전 트러스 쇼크 재현되는 거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한편으로는 참고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경제 얘기하는 김에 우리 투자자들이 좀 투자 많이 하는 미국 증시 얘기도 한번 알아보죠. 간밤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는데 이게 왜 그런고 하고 보니까 소매 판매 지표가 잘 안 나왔다. 이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하네요. 예. 미국의 최신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지난 연말에 미국 사람들이 돈 얼마나 썼는지 예상치는 그래도 한 달 전보다 한 0.4% 정도 늘지 않겠어?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소비가 안 늘었네?가 된 거고 네. 이게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통계가 나온 데이터는 지난해 12월 기준이에요. 12월 한 달 동안 돈 얼마 썼느냐인데 네. 이때가 연말 쇼핑 시즌이거든요. 우리도 연말에 돈 많이 쓰잖아요. 선물도 그렇죠. 많이 하고. 네. 근데 연말 쇼핑 시즌에 보통 미국 사람들이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쓰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가장 많이 소비가 몰리는 때니까 그때를 기대하고 물건 많이 쟁여놨다가 푸는 상인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미국 소매 판매가 12월 달에 안 늘었다는 거는 미국 소비에 우리가 알던 거랑 다른 흐름이 생긴 건가? 라는 걱정이 된 거죠. 진짜 소비가 둔화된 건가? 이런 생각인 거죠. 미국이요. 소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GDP의 3분의 2 정도가 소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 문제 생기는 것보다 미국은 소비 문제 생기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내수로 돌아가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세부 데이터 보면은 연말인데 외식 소비가 안 늘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보통 미국 사람들이 외식 어떨 때 줄이냐? 이게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 외식을 좀 줄이는 경향이 있대요. 왜냐하면 집에서 먹는 거랑 외식이랑 차이가 너무 나니까 네. 그걸 줄이는 게 좀 돈을 아낄 수 있다라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이것도 있더라고요. 그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 있잖아요. 거기에 그 판매 매출이 점점 줄고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고 하고 보니 보통 이제 그런 패스트푸드점은 이제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울수록 그런 곳에서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건비 오르고 물건값 오르면서 재료값 오르면서 맥도날드에서도 햄버거가 너무 비싸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소득층도 거기에서 안 사면서 저소득층 소비가 줄어드니까 경제가 또 굳어버리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K자형 소비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또 비싼 레스토랑 매출을 보니까 거기는 또 매출이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소비를 이어가고 있더라. 그런 모습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죠. 우리 시간에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도 있는데 이게 뭐 예상보다는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나 봐요. 예, 요거는 당연히 제 개인 전망 아니고 월가의 똑똑한 사람들의 분석 그리고 통계의 변화를 좀 종합해 본 건데요. 네. 월가에서 바라보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증가 건수 예상치가 6만 6천 건 정도 됩니다. 이번에 나올. 근데 네. 이번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한때 이 세계 경제 대통령 자리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거론되기도 했었던 케빈 햇싯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고용 지표가 약화할 가능성을 갑자기 경고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일자리 격정돼서 외식을 못 늘리고 있다는 저소득층 기준으로 미국의 소비 상황이랑 연결되는 지점일 수도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정부 관계자가 데이터 나오기 전에 전문 용어로 밑밥을 깐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네. 햇싯 위원장이
익숙한 수준보다 낮은 고용 지표가 연속해서 나오더라도 우리 경제가 과도하게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제 인구 증가율을 떨어지고 생산성 증가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AI가 발전하면 기업이 사람은 덜 뽑을 거야. 근데 그게 기업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니까 헷갈리지 마라는 이야기를 이 캐비넷 시 어떻게 보면 세련되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하나 살펴볼 건 미국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게 꼭 한국 증시에 안 좋은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네. 예전에만 해도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 증시 감기에 걸린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올 들어서 그런 모습들이 좀 덜 나오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큰 돈의 흐름이 어떠냐면 미국의 입장에서 해외 주식 담는 ETF, 우리 포함이에요. 코스피 포함인데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순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 증시 관련한 경제 데이터 좀 안 좋으면 미국에 담아뒀던 자금들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그러니까 우리 포함해서 그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 건 아닐까 하는 얘기도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짙은 검은 빛을 띠는 해조류로 K-드라마와 K-푸드 인기에 힘입어 해외 수요가 폭증하며 이제는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까지 얻은 것은 뭔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1번 김입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 오늘도 변함없이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출석합니다. 저 중독인가요? 정답은 1번 김입니다. 이렇게 맞춰주신 1037님 중독이에요. 이제 또 하루라도 제 목소리 안 들으면 그리울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애들 바쁜 아침 김에 밥 사 먹고 가는데 가격이 올라서 걱정이네요 라고 보내주신 4729님, 그리고 김 새지 않게 뽑아주세요 라고 보내주신 7217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오늘 순서는요,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